주말에는 뉴스를 봅니다. 챙겨볼 뉴스 많아서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당신을 위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에도 야부리를 터는 남자 김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윤종신 좋아합니까? 윤종신? 네.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종신 노래를, 음악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다. 윤종신 노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그러면은 방송인 윤종신은 어때요? 방송인 윤종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요? 한 가지를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열심히. 그런 개그 코드 좋아하잖아. 말로 주워 먹는 코드. 근데 주워 먹는 거는 싫어해요. 아, 싫어해? 주워 먹는 거 싫어해. 네. 그냥 근데 감초 같은 역할이니까 네. 그 감초 같은 역할을 본인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호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윤종신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윤종신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 그의 지난 세월을 쭉 훑어가면서 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 산업계가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떻게 변해갈 거라는 거에 대한 약간 사인을 볼 수 있어요. 윤종신으로 본 대중문화에 대한 고찰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윤종신의 가늘고 긴 도전의 역사. 윤종신 씨가 싱글 신곡 떠나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자기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이 좀 화제가 됐어요. 나는 이 노래를 멜론, 벅스, 지니 같은 음원 사이트 신곡 코너에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내 노래에 대한 선호도를 따라서 어떤 반응이 올지 의지하면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요게 약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멜론이나 벅스 같은 음원 사이트이면은 마트의 매대 같은 거래요. 좋은 동선에 있는 좋은 매대에 어떤 물건이 놓이느냐가 팔리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놓이는 행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냈던 많은 노래들을 가지고 그 매대 앞에 놓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실제로 했었다. 근데 이번 노래는 나는 그 경쟁을 좀 피해보려고 한다. 그거 아니고서라도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 라고 글을 쓰고 싱글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윤종신의 이 실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잔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종신 씨가 지난 세월 동안 했던 이런 가늘고 긴 도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윤종신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을 조금 설명해 받을게요. 69년생입니다. 저희 나이 또래는 윤종신이 데뷔했을 때부터 봤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윤종신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이 양반이 50이 됐다. 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네, 나름 문학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88학번입니다. 1990년에 가수로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솔로로 데뷔한 게 아니라 공이로비라는 그 시당 그 당시 정말 전설적인 그룹이었죠. 공이로비의 객원 보컬로 공이로비 1집에 노래가 하나 수록되면서 데뷔가 된 거예요. 그때 공이로비는 두 명이거든요. 정석원, 장호일. 둘이 형제예요. 정석원이 윤종신 노래를 듣고 미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객원 보컬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했는데 장호일은 되게 반대했대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렇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무 못생겼잖아. 객원 보컬이면 나가서 노래도 해야 되는데 저 얼굴로 뭘 할 거냐. 장호일은 반대했지만 정석원이 밀어붙여서 보컬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노래가 텅 빈 거리에서 공이로비 1집의 가장 큰 히트곡이었어요. 야윈 두 손에 외로운 동전 두 개뿐. 동전 두 개가 왜 두 개겠어요? 공중전화가 20원일 때거든요, 그게. 진짜. 네. 그럴 때가 있었네. 그 노래로 공이로비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윤종신이라는 보컬이 누구냐? 너무 노래가 좋다. 91년도에 그래서 자기 솔로를 내요. 네. 공이로비 객원 보컬은 계속 하지만 솔로 앨범을 내는 게 처음 만날 때처럼이라는 노래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노래 너무 좋다. 이 집이 그 유명한 너의 결혼식. 이렇게 자기 솔로 가수로 이제 점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윤종신의 데뷔는
신승훈, 윤상보다 데뷔가 빨랐어요. 자기가 맨날 주장하고 다니거든요. 난 노태우 때 데뷔했더라고. 아, 진짜? 네. 거의 30년 가까이 쭉 이 사람이 이제 연애 활동을 한 겁니다. 네. 그 시기를 10년 단위로 쪼개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윤종신이란 가수는 일단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남자의 찌질한 회상, 그 계열로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 가사로, 가사와 노래로는 정말 독보적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음악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컬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작사, 작곡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그리고 방송인으로 데뷔해서 MC도 보고, 예능 캐릭터로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슈퍼스타 K 같은 심사위원으로도 나오고, 연기도 했어요. 시트콤. 그렇지. 논스톱에서 교수로 나왔었거든요. 네. 심지어 음악 중에는 영화 OST도 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를 경영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게 됐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90년대입니다. 90년대의 윤종신을 정의하자면 싱어송라이터, 발라드 뮤지션. 네. 그렇지. 그 포지션으로 90년대를 쭉 갑니다. 90년대 초반에는 푸른 하늘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영석. 그리고 015B. 2호공감, 이승환, 이 계열들이 80년대 싱어송라이터 발라더의 계열에서 그 90년대로 넘어가면은 자기가 자기 음악 쓰느냐가 좀 중요해요. 80년대를 대표한 사람은 유재하, 이문세잖아요. 근데 유재하 씨는 사실 싱어송라이터의 표본이긴 했지만 1집밖에 못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문세라는 가수의 시대였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영훈이라는 걸출한 작곡가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수, 보컬로서의 자기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90년대에 이제 히트를 했던 분들은 자기가 다 씁니다. 직접.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푸른 하늘, 015B, 이승환 같은 사람들의 노래들이 굉장히 대세였어요. 거기에 비슷한 색깔을 가진 윤종신입니다. 근데 지켜보시면 아시잖아요. 윤종신이 이 세대에서 대표냐? 대표는 아니지. 대표는 아니야. 원탑은 아니야. 왜냐면 이 시대 때는 또 김건모, 신승훈이라는 걸출한 두 스타가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김건모는 뭐 자기 곡을 쓰진 않았지만 신승훈은 자기 노래 자기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 계열에서 비슷한 색깔은 유지하되 1등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 흐름이 몇 년 뒤에 이제 토이, 김동률, 이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90년대는 싱어송라이터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시대를 색깔을 맞춰가면서 본인도 2인자 느낌으로 쭉 샀다. 노래 다 잘 됐어요. 그러면서 20대를 스타로 보냅니다. 나름 스타로. 깐족되거나 그런 캐릭터는 없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 나름 이렇게 색깔 있고. 그렇죠. 뭐, 요런. 약간 그 분위기 있고. 글도 좀 잘 쓰고. 나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뮤지션. 그렇죠. 굉장히 뭔가 그 멋있는 대학 오빠. 그런 느낌의 뮤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 색깔로 90년대, 20년대를 쫙 보냅니다. 그때를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윤종신을 아티스트로 기억하는 느낌이 그 세대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세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요, 이 사람이. 29인가 가요. 진짜 늦게 왔네. 그러니까 자기 솔로 활동 싹 하고 해군 문선대든가? 아니, 문선대는 아니고 이제 해군 홍보단. 해군 홍보단. 해군 홍보단이겠죠. 해군 홍보단 1기예요. 이제 해군 홍보단이 음악하거나 악기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 중에 가장 알아주는 데도만 많이 갔죠. 뮤지션들이 많이 해군 홍보단 갔더라고요. 음악 진짜 잘해야 가는 데도만요. 초기에는 특히. 그리고 나서 제대한 이후에 자기가 제대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던 솔로 앨범의 느낌이 있잖아요. 쫙 발라드로 해가지고 멋있게 앨범을 냅니다. 자기 돈 다 넣어가지고 망합니다. 아, 망했습니까? 네. 족족 망해가지고 2004년에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정도까지 깡그리 망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뒤부터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가 윤종신의 2기예요. 2000년대 윤종신을 정의하는 건데 방송과 예능에 최적화된 뮤지션 겸 프로듀서가 이 사람의 2000년대입니다. 망해서 그렇게 방송을 막 한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하긴 그때는 90년대하고 저게 조금 다를 때니까 뭐 아이돌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음악으로서 승부를 낼 수 있었던 게 90년대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음악이 음악만으로 승부가 안 나는 시대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앨범, CD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MP3가 대중화되면서 그렇지. 앨범 시장이 쌍망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윤종신이 90년대 솔로 활동을 할 때 벌었던 그 수익의 대부분은 앨범 판매 금액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CD를 왕창 찍었다가 망한 거죠. 네.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티스트들이 얼굴을 드러내면서 예능의 얼굴을 드러내야 장사가 되는 시대가 2000년대였거든요.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그 흐름에 냉큼 올라탑니다. 또. 네.
2007년에 본격적으로 라디오스타 MC를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는 패밀리가 떴다의 멤버가 되죠. SBS 그렇죠. 예능.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능과 드라마에 예능과 TV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출연을 해요. 슈스케도 그 무렵 아닌가요? 슈스케 2009년. 그전이요. 네. 본인의 음악은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호소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캐릭터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잘 자리를 잡았죠. 네.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깐족대는 캐릭터. 주워먹는 개그. 말꼬리 잡는 개그로 이제 자기 영역을 딱 구축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뭐냐면 독설을 김구라처럼 대놓고 자기가 먼저 치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말리는 신우이 캐릭터 있죠. 딱 그거네요. 더 미운 거. 네. 그걸로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잘 팔리는 예능 캐릭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1인자냐?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야. 네.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의 1인자는 누가 뭐라 해도 유재석, 강호동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예능계를 양분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유재석, 강호동에는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잘 붙어서 2인자로 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윤종신이 스스로를 기타노 다케시에 비교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영화 할 때는 기타노 다케시고 예능을 할 때는 비트 다케시라고 하잖아요. 코미디언으로 할 때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비트 다케시는 코미디언으로도 정점에 있지만 영화 감독으로도 정점에 있잖아요. 근데 코미디언으로는 정말 웃기지만 기타노 다케시로 만들어내는 영화는 코미디언 비트 다케시랑은 완전 다른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도 예능과 방송에서 윤종신과 음악하는 윤종신은 각각 캐릭터는 다르다. 하지만 나는 기타노 다케시나 비트 다케시처럼 음악과 예능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썰을 풉니다. 그리고 2009년에 말씀드렸던 슈퍼스타 K 1회에 나와서 심사위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하는 예능인들의 모습을 선보인 거죠. 근데 슈스케에서의 윤종신은 라스나 패밀리가 떴다의 윤종신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진지한 음악하는 사람, 괜찮은 프로듀서의 면모를 뿜뿜합니다. 그래서 1, 2, 3를 연속으로 심사위원을 해요. 이 캐릭터로 인해서 계속해서 음악 관련된 예능에 뭔가 음악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또 자리를 잡죠. 히든싱어에서도 계속 윤종신이 또 그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하나 더 늘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 2, 3에 연속으로 출연하다가 4, 5에는 나간다 만다면 하차해서 잘 안 나갔었어요. 5에 나갔다가 슈스케 PD 실제로 제작했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그때 약간 PD진이랑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로 서로 약간 설전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차를 하게 되니까 김구라가 윤종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스케계의 장성택이라고 자꾸 도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살해당하지 않냐. 슈스케계의 장성택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인 윤종신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10년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네. 그리고 방송인으로서의 캐릭터와 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2000년대를 안정적으로 이제 돌파해내고 나서 윤종신의 음악인으로서는 히트한 노래가 뭐가 있지? 약간 애매해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2010년에 접어들면서 윤종신이 자기가 만들었던 앨범들을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나 봐요. 그리고 기존의 음악이 이제 런칭돼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지고 그게 히트하는 공식을 내가 낸 노래 가지고는 1등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방식을 따라서는. 그러면 모르겠고 나는 나대로 음악을 해보겠다고 해서 2010년 4월에 첫 시도를 한 게 그 유명한 월간 윤종신입니다. 월간 윤종신이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이것도 벌써 한 8년이 된 거죠. 마치 잡지 같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으면 네. 매달 노래를 하나씩 만들어서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발표를 하는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달에 하나씩 계속 노래를 내요. 그러니까 윤종신이 어차피 앨범 작업을 성심성의껏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해도 망하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 그렇게 시간과 돈을 한꺼번에 공력을 쏟지 말고 그냥 한 곡 한 곡씩 부담 없이 가보자. 내가 마치 잡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달에 하나씩 노래를 낸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야, 정말 성실하죠. 대단하죠. 성실과 노력으로는 최고입니다.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이제. 월간 윤종신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월간 윤종신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10년 4월에 처음 나왔던 노래가 뭐냐? 막걸리나예요. 그래요? 네. 막걸리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양반이 참 영민한 게 막걸리나로 만든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누가 알겠어요. 재빨리 자기가 그 캐스팅에서 가리키고 있는 슈스케 애들한테 줍니다.
그때 버스커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막걸리 나를 불러봐라. 됐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빵 터뜨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도 월간 윤종신에서 나온 노래야. 네. 강승윤이 불러가지고 또 자기 목소리로 된 건 안 되는데 그렇지. 강승윤이 불러가지고 또 됐잖아. 그런 식으로 매달 이렇게 그 노래를 내는 거예요. 누가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리고 괜찮은 노래다 싶으면 자기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히트를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매년 이제 그달 낸 거를 12달이니까 1년 모으면 12곡이 나오잖아요. 12월에 행보라는 앨범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행보 2010, 행보 2011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도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러네. 네. 2010년도에 윤종신은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뭐냐? 기업화된 엔터테인먼트사를 이끄는 프로듀서로 자기를 진화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드디어 미스틱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기 회사. 네. 미스틱 89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의 기업화의 흐름에 자기도 올라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크게 보면 SM, YG, JYP라는 메인 3사 플러스 FNC 그리고 빅히트, BTS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화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미 뭐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고 그 상장된 자금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국내에 이미. 근데 그 회사들의 초기 그리고 어느 정도 산업화된 느낌이 2000년대 후반기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하거든요. YG가 빅뱅을 데뷔시킨 게 2007년도예요. 그리고 JYP가 B 또 뭐 세븐을 가지고 이제 아름아름했지만 원더걸스를 가지고 기업화된 것도 2007년 8년도 무렵인 겁니다. 윤종신이 그걸 본 거지. 네. 나도 회사를 해봐야지 라고 2011년에 시도를 한 거예요. 미스틱이 2011년도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나름의 규모를 가지고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발견된 특성이 있죠. 1등은 아니다. 절대 넘버원은 아니다. 그리고 넘버원을 노리지도 않아. 거기에 대한 큰 예는 뭐가 있었냐면 아이돌을 키우지 않아요. 아이돌을 키우고 양성을 해야 시장에 1, 2등을 도전하거든요. 근데 미스틱은 아이돌을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돌을 키우려고 노력했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면서 망한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사라진 회사들, 사라진 프로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걸 보면서 저건 내 길이 아니다. 가늘고 긴 도전에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싱어송라이터들 전문 레이블을 표방을 하는데 이 미스틱 89랑 같이 이제 싱어송라이터 계열을 걷고 있는 회사가 유희열이 이끌고 있는 안테나 뮤직이 있고요. 김동률, 이적이 소속되어 있는 뮤직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싱어송라이터 전문 레이블을 표방을 했는데 이게 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인 거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싱어송라이터들밖에 없으니까 우린 이걸 잘할 겁니다라고 표방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2014년에 에이팝 엔터라는 회사 그리고 가족 액터스라는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결합이 되면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돼요. 에이팝 엔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철 프로듀서란 분이 지금 미스틱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도 이끄나 모르겠네. CEO를 바꿨는지. 그래서 윤종신은 이제 CEO는 아니에요. 그냥 대표 프로듀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조영철 PD가 누구냐? 원래 멜론에 계셨던 분이고 아이유 제작 PD였습니다. 윤종신이랑 항상 패키지처럼 나왔던 김이나 작사가 아시죠? 김이나 작사가의 남편입니다. 네. 그리고 가족 액터스는 매니지먼트, 이제 배우들을 데리고 있었던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음악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제 미스틱이. 음악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의 면모를 1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등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규모와 면모를 갖춘 겁니다. 네. 본 게 있는 거지. 내가 저렇게 발전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자기가 이제 아티스트들을 영입을 해요. 김현우 씨도 이제 최근에 나갔긴 했지만 김현우 들어오고 장재인, 뭐 2개월 그리고 이제 슈스트케에서 눈여겨봤던 사람들 이삭 죽게 하는 거야. 근데 메인급은 영입을 안 해요. 메인급은 영입 못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능인들도 차근차근 영입을 합니다. 소속가 예능인이 서장훈,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미스틱 소속이에요. 네. 2017년도에 근데 놀랍게도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미스틱의 대주주가 됩니다. 네. SM에서 미스틱 지분을 28%인가 매입을 하고 대주주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SM 산하로 들어간 거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본을 좀 확충한 거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도 미스틱 같은 성격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너무 주류 엔터테인먼트사고 그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연예인들은 되게 메이저를 지향하잖아요. 큰 아이돌들이 많고.
근데 이런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따로 서브 브랜드를 SN 내에 만들자니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귀찮고. 근데 마침 윤종신이 참 잘해.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대주주로 28%를 지분을 사면서 약간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틱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사의 자회사 개념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윤종신은 기업화된 엔터사의 프로듀서가 바야흐로 됩니다. 네. 양태만 놓고 보면 양현석 씨나 박진영이나 방시혁 같은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프로듀서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를 진화시킨 겁니다. 이 양반이 2017년에 SM의 어떤 한식구 비스름하게 되면서 차트 역주행의 주인공이 돼요. 뮤지션으로서. 존니. 차트를 역주행해서 2달 동안에 멜론 1등을 찍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첫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션과 같은 스텝으로 점점 SNS에서 유명해지면서 차트 역주행의 주인공이 된 거거든요. 멜론에서 8월 9월 1등을 했고 급기야는 2017년 9월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고 맙니다.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대단하네. 네, 워너원과 엑소로 제치고. 요거는 데뷔 27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그 쾌거를 이뤘죠. 그래서 뮤지션으로서의 성실성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트렌드에 앞장서진 않지만 최소한 뒤처지지 않는 행보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계속해서 음악 아티스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자기 색깔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윤종신이 지난 28년 동안에 꾸준히 그렇게 해오면서 자기 색깔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변화해 왔는데 나는 이번에는 차트 신곡 소개 코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이 사람의 가늘고 긴 도전의 2018년도 버전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대, 이제 마트의 매대라고 생각하는 음원 사이트의 신곡 소개 부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무언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이 또 다른 시대를 암시한다는 사인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꾸준히 뭐 일요야불에서 말씀드리지만 음원 사이트가 독점하는 음악 히트는 좀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인을 윤종신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해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보고 싶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나. 30년 동안 윤종신의 데뷔 때부터 봤던 사람으로서 이 양반의 이 가늘고 긴 도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요. 굉장히 그리고 응원하고 네.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게 되는 흥미로운 프로듀서고 아티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윤종신이 선택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동시대적이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 새로운 시도가 근데 남들 안 할 때 먼저 해서 괜히 화살 맞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검증됐을 때 재빨리 올라탄다는 거.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윤종신이라는 연예인이 어떻게 자기 변신을 해나가는 거를 지켜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가늘고 긴 도전을 하고 있는 윤종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한인수 대표 모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한인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 3주 이제 같이 방송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변에서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좀 얘기가 재미없다, 네, 졸리없다 이런 네.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서 좀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좀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여전히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모셨을 때 블록체인 관련한 걸 설명 이제 해주시느라고 모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트코인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네, 저희는 비트코인, 화폐가 되는 비트코인보다는 네. 그거의 기반 기술이 됐던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아직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워낙 주제 자체가 조금. 그 들은 제 와이프도 야 너는 뭐 그렇게 투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맨날 비트코인 얘기만 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 했지만 네. 제가 설명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저희 애시당초 처음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인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네. IT와 관련된 혹은 테크와 관련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뉴스들을 네. 좀 잘 통역해 주십사. 저희가 테크 통역사로 모신 건데 그렇군요. 이 잠깐 블록체인에 늪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달려고 했더니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심오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 아예 질문을 안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 네. 이 주제는 네. 저희가 조금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일단 나중에 다루고 네네. 최근에 뭔가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뉴스들을 자분자분 좀 통역해 주십사 네. 저희가 부탁을 드릴 건데 이번 주는 그래서 전혀 색다른 주제를 갖고 왔거든요. 네네. BMW 차량에 화재가 계속 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BMW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화재가 계속 난단 말이죠. 자동차 불이 나죠. 네. 네. 자동차에 도대체 불이 왜 나는 건가? 네,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듣기 쉽게. 그럴까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최선을 네.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화재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차근차근 듣고 계시면, 이래서 차에 불이 나는구나. 혹은, 네. 그러면 내 차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불나는 장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네. 사고 나면 이렇게 뭐가 축축축 새고 그렇지. 스파크가 칙 이래가지고 황 터지고 그런 사고는 전체 자동차 화재 사고 중에 아주 극히 드문 거고요. 대부분 이제 그 스물스물 녹다가 불이 점점 조그매졌다가 연기 났다가 점점 큰 불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우리 BMW나 이런 자동차 화재 뉴스 나올 때 보면 EGR 이런 얘기 들어보니 EGR, 네, 그렇죠. 예, 그거 영어로 이제 약자인데 배기가스 순환. 그러니까 배기가스 순환 장치의 뭐 영어 약자입니다. EGR. 배기가스 순환 장치가 뭐 하는 건지를 그러면? 예, 이게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이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옛날서부터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동차가 우리 이제 다 타고 나면은 탄 연료하고 뭐 가스하고 해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저 뒤로 나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쓰는 거예요. 순환시켜서. 어디다 다시 쓰냐면 저기 엔진이 동작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 그렇죠. 불이 붙으려면. 네. 네. 그래서 외부 공기를 집어넣는 장치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섞는 거예요. 배기가스를요? 네, 다시 섞습니다. 그래요? 네, 일정 비율로 섞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만 흡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배기가스도 섞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렇게 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오래 전서부터 휘발유 차도 물론이고 자동차에는 배기가스 순환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디젤 차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네네. 네,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있던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등등 해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사용하게 됐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럼? 배기가스를 공기에다가 섞어서 집어넣는 이유는? 엔진 설계하시는 전문가들이,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하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배기가스를 다 버리지 않고 일부를 순환해서 쓰기 시작한 거고요. 그럼 배기가스에 연료가 좀 남아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남아있습니다. 네, 미세하나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잡아 쓸 수 있는 다시 섞어서 쓰면,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뭐 온도, 양, 그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디젤 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탄소 찌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에 넣으면 타잖아요. 한 번 더 타니까 오염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특히 뭐 우리 그 배기가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지목을 받고 있는 질소 산화물이라고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 네네. 그게 뭐냐면 공기 중에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도 있잖아요. 그게 타면서 배기가스에서 산화질소, 여러 형태의 산화질소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거든요. 그게 안 좋으니까. 네. 그것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과거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장치였어요. 네, 그 배기가스 순환 장치가. 그러나 오늘날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건데. BMW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배기가스 순환 장치 EGR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이 나는 거다라고 네네, 지금 네. 잠정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게 뭐냐면 그 화재의 원인을 이제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결책을 내려야 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끈 거죠. 자동차 불이 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 가장 지목되고 비율이 가장 높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먼저 그걸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그 리콜을 시작을 한 건데 그것만 문제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그거라도 제대로 빨리 해결하는 거는 답은 맞습니다. 그러면
배기가스 순환장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BMW의 이제 입장인데. 제가 오늘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돼서 좀 네. 마음이 아픈데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네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배기가스 순환장치라는 거에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럼 요거를 차분히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통역을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BMW의 입장을 네네. 거기서 내놓은 얘기가 어떤 얘기다 알아듣기 쉽게 좀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해석을 하려면은 약간 앞부분으로 돌아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건 해결했잖아요. 배기가스 순환장치는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달려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물타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모든 차들이 다 똑같은 비율로 화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차는 그렇죠. 좀 많이 나고 어떤 차는 좀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는 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답이 굉장히 속 시원하지 않아요. 일단. 근데 왜 속 시원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 또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엔진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자동차 사서 팔고 폐차할 때까지 본네트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냥 정비소에서 맡기고 자기 차만 타고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비사 아저씨 뚜껑 열면 옆에 가서 들여다보고 이거 뭐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막 좀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네. 완전 분리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 자동차를 조금 공부해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그럼 먼저 BMW 입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그럼 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자동차 고수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또 여기서 이제 채널을 돌리실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너무 뻔한 얘기다. 네네. 좀 근본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자동차에 일단 불이 왜 나냐. 이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안전한 자동차인데 왜 불이 왜 나냐.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혹시 어렸을 때 담배를 피던 시절에 창문을 다 열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탁 바깥에 버렸단 말이에요. 몰래.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근데 이 담배 불똥이 촥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뒷자리에 탁 떨어지면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본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웬만해서는 잘 안 납니다. 담배빵만 딱 이렇게 딱 뚫리고 잘 안 나요. 시트만 뚫어지고. 네네. 그게 왜냐면 그런 내연성 재료들이. 그렇지. 예, 많이 되어 있는 좋은 해놨겠죠. 차들은 불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에는 안에 있는 재료들을 전체 텅 틀어보면 불이 탈 수 있는 플라스틱 재료로 된 게 많거든요. 그렇죠. 점점점 늘어나요. 자동차 경량화 해야 되니까. 근데 불이 궁극적으로 타게 돼 있어요. 아주 더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리 내연 설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탈 수 있는데 그런 재료들이 자동차 내부에 사람 타는 부분뿐만 아니라 엔진룸 쪽에도 점점 많아졌어요. 아주 옛날 차들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한 20년 전 차 요즘 잘 보이진 않지만 전 가지고 다닌 적 있었거든요. 20년 된 차도. 열어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이라고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어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이렇게 다 네네. 그냥 안에가 보이고 그랬는데. 딱 열어보면은 플라스틱보다는 금속 냄새가 많이 났죠. 네, 그렇죠. 대부분 경량화하려고 사용했던 소재도 알루미늄이거나 얇은 금속이거나 했지 플라스틱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료비 등등등 원가 절약 또 연비향 플라스틱 가벼우니까 엔진룸 전체의 무게를 줄이고 그래서 플라스틱 부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당신 뚜껑을 열면 아예 커버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는. 네, 그 금속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디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사실은 폭파하는 거잖아요. 그 실린더 안에서는. 근데 그게 엔진 블록으로 잘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 고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디젤차의 경우는 800도씩 정도에 대해서 고온이 발생합니다. 800도나 올라갑니까? 네네. 그걸 이제 계속 나질했다라고 요즘 발음 안 하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냉각수를 해가지고 엔진의 온도를 계속 일정으로 시키지만 1000도 이상만 올라가지 않죠. 그래도 계속 800도? 그 정도의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건 800도면 다 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진룸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혹시 만일에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냉각수가 동작이 안 돼서 엔진이 고열이 발생한다거나 어떠한 이유 알 수 없는 엔진룸을 통제하는 그 컴퓨터들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혹은 오염물질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화재가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화재의 3요소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가르치면 기억나시나요? 전 소방관 아저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소방차 이제 어린애 데리고 저희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방관 아저씨들이 요즘 가르쳐 주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하대요. 그럼요. 네. 가면은 불씨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공기 얘기, 산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탈 것. 불의 탈 물질.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불씨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바로 온도인 거예요. 온도. 일정 발화점 이상이 되는 그 온도. 근데 그것만 있다고 불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탈 것과 분리되어 있으면 불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와 분리되어 있으면 불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엔진룸 주변에 그 세 개가 잘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자동차에서 왜 불이 나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동차 엔진은 불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한 10년씩 타도 네. 멀쩡한 차들 많고 네. 대부분의 차는 그렇게 달리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흔하지 않죠. 네. 네. 근데 옛날 차에도 불이 나긴 했어요. 아주 낮은 비율로. 네. 그런데 요즘처럼 그 플라스틱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상황에는 탈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 날 수부터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불이 날 확률은 좀 높아진 상태이기는 하네요. 개연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온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탈 수 있는 재질의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아졌기 때문에 네네.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체 문제 나올 때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경량의 알루미늄으로 바꿔라.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지.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네. 그러면 그 고온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클 텐데. 네네.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탈 것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온도를 낮추는 게 그렇죠. 불이 안 나도록 하는 핵심이겠네요. 네네. 뭐 산소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공기는. 근데 온도를 낮추는 장치가 차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온도를 낮추는 장치는 배기가스 순환 장치의 온도를 낮추는 장치라고 해서 EGR 냉각 장치, 뭐 EGR 쿨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날 수 있는 3요소가 모여 있는 것이 자동차 엔진룸인데 네네. 그거 중에 나머지 2요소 공기하고 탈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온도를 확 낮추면 불이 안 나니까 온도 통제를 잘 못했다라고 BMW 담당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동차의 온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냉각수를 갖고 시키는 거거든요. 엔진 자체를 시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지레타 차 앞에 본네트 앞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외부 공기. 이렇게 필터 같이 생긴. 네네네. 그거 보신 적 있을 거잖아요. 그죠? 쭉.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에어컨도 동작할 때 뭐 등등등 뭐 그다음 자동차 엔진 뭐 등등 시키는데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 배기가스를 아까 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기가스에서 다시 밸브가 연결돼서 엔진 흡기룸으로 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환 배기가스 순환 장치. 근데 그걸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기가스의 온도는 엔진룸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그럼 800도 이상? 네네. 디젤의 경우에는 막 8,90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시켜야죠. 시켜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일정 온도 이하로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도 배기가스를 그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냉각장치가 있습니다. 생긴 건 되게 원리는 똑같아요. 그 앞에 자동차 앞에 그 달려 있는 거랑. 근데 크기는 좀 작고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박스형으로 생겼는데 구조가 되게 비슷합니다. 생긴 건 훨씬 작고. 그러면 배기가스를 그렇게 섞기 위해서 배기가스 자체를 식히는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우리 그냥 엔진에 냉각수 식히는 장치 있잖아요. 엔진 식히는 냉각수. 그것도 세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배기가스 순환 장치에서도 배기가스를 식히는 그 장치, 냉각 장치, 그것도 셀 수 있으니까 그거가 세면은 제대로 냉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배기가스를 온도를 식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기가스가 순환되어서 다시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거기는 계속 고열이 되는 거죠. 온도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BMW가 지적한 부분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배기가스가 다시 순환시켜야 되는데 순환시키려면 온도를 낮추는 냉각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냉각장치를 통과해서 나와서 깨끗한 공기가 섞여서 엔진으로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 장치가. EGR 쿨러, 배기가스 순환 장치에 달려 있는 냉각 장치, 거기에서 냉각수가 새서
거기에 막히거나 혹은 뭐 이 탄소 찌꺼기, 그 배기가스니까 탄소 찌꺼기가 점점 누적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끓음. 네네네. 그게 적당히 쌓이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쌓인 거죠. 냉각수하고 섞이면서. 그래서 막 막히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 그걸 이제 통째로 교체하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이렇게 뭐 덜어내고 닦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네네. 근데 이미 그거는 냉각수가 새고 있다라는 걸 감지가 됐으니까 정비소에 가면 이렇게 내시경으로도 놓고 본다고 그래요. 살짝. 근데 어쨌거나 냉각수가 새면 그건 교체할 수밖에 없죠. 쿨러는. EGR 쿨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괜찮으면 적당히 그 안에 있는 그 탄소 찌꺼기, 끓음들 잔뜩 쌓여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덮개가 쌓여 있기도 해요. 그 배기가스를 돌려서 쓰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끓음이 계속 돌다 보면 쌓이는 거죠. 거기가 쌓여가지고 까맣게 이제 쪼그라들고 동맥경화처럼 뭐 그렇게 맞습니다. 예, 정확한 되는 표현. 역시 김프로님이 정확한 표현. 동맥경화. 동맥경화. 네, 쌓입니다. 근데 그게 잔뜩 쌓여가지고 결국은 순환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온도 통제 잘 안 되고. 그러겠네요. 컴퓨터를 통제하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 이미 물리적으로 그렇게 잔뜩 쌓여가지고 온도를 식힐 수 없는 정도로 쌓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 순환 장치를 교체하는 게 지금 리콜 대상인 거죠. 근데 그게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그 순환 장치 쿨러, EGR 쿨러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디자인이 달라서. 네, 그래서 지금 뭐 부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대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거군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휘발유차나 뭐 디젤차나 상관없이 이 배기가스 순환 장치는 다 쓰고 있는 오래된 거라서 그러면 휘발유차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는 없나요? 휘발유차는 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휘발유차의 경우에도 EGR이라는 걸 쓴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썼으니까 배기 오염물질 줄이고. 근데 탄소 찌꺼기 발생량이 현저하게 낮아요. 휘발유는. 휘발유 자체가 타고 난 다음에 끓음이 덜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 연료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훨씬 오래 걸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끓음이 더 많은 디젤은 아무래도 그게 더 빨리 막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런 배기가스 순환 장치의 수명, 그다음에 청소 주기, 정비 주기 같은 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정비소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산지 얼마 안 된 1, 2, 3년 정도까지는 그걸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4년, 5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비소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고장나기 직전까지는.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동차 신차의 그 정비 주기처럼 활발하게 해야만 그런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앞부분은 쭉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BMW의 해석은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배기가스가 나와서 식혀서 그게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리콜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요렇게만 입장을 내놓는 거는 부족하다 내지는 반론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또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도대체 뭘 문제 삼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왜 화재의 원인이 딱 그것만이라고 하긴 개연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정비소에 갔다 나왔는데도 불이 난 차들이 또 있고. 그렇죠. EGR 쿨러. 그 배기가스를 다시 쓸 때 그걸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 쿨러의 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그런 장치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돼서 발생된 것이라면 임시 방편일 것이다. 바꿔도 설계 자체는 계속,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근본적으로 EGR 쿨러 냉각수 새는 건 뭐 그냥 잘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냉각수 쿨러가 망가져서 문제가 아니라 용량 설계가 잘못돼 있거나 탄소 누적된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런 구조.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죠. 자동차 회사도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거 고칠 수 있을 텐데 아마 BMW 굉장히 훌륭한 회사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에 필터 달려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배기가 그렇겠죠. 그래야 뭐 네, 끓음이 많이 안 나갈 테니까. 네, 그 필터가 달려 있어요. 필터가 달려 있고 또 총매도 달려 있고 그 총매를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기존의 산화물들을 완전히 더 완전히 해서 분해시키는. 그래서 배기가스로 나가는 거에 오염물질의 양을 현저히 줄이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필터가 만약에 막힌다면 그것도 촘촘한 카본 필터 같은 걸 통과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찌꺼기가 점점 쌓여서 필터가 막혀서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촉매 장치 동작이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그쪽에서도 오래돼서 노후돼서 그러면 배기가스 순환 장치하고 배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겠죠. 이게 배기가스 나가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 쓰는 걸 테니까. 네, 그럼 이제 배기가스 필터로 나가기 직전에 분리돼서 일부는 순환 장치로 들어가고 일부는 배기가스로 나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밸브로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배기가스가 얼만큼 내보내고 얼만큼 순환할 것인지 그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그 조절하는 그 방식이 회사마다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무슨 근거로 그러면 배기가스를 얼마만큼 순환시킬 것인가 양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하는 건 컴퓨터가 결정을 하는 거죠. 100이라 그러면 이 중에 한 40은 순환기로 들어가고 60은 필터를 거쳐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그걸 제어하는 게 그렇죠. 컴퓨터. 네, 컴퓨터 자동차에 달려있는 ECU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 컴퓨터라는 놈이 그 양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근거로 결정하냐면 센서를 시그널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거는 온도를 재기도 하고 온도와 압력을 재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센서를 정보를 종합해서 이만큼 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방식은 회사마다 다 다르고 조금씩 다르죠. 설계하는 것도 다르고 뭐 노하우가 다 다를 테니까. 네. 근데 이번 BMW에 관련된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럼 그것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온도 통제가 잘못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온도 통제를 못하게 본 원인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만일에 배기가스 순환장치 양을 조절하는 밸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물리적으로 밸브에 막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밸브에 탄소 찌꺼기가 또 쌓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밸브가 꽉 막혀 있거나 늘 열려 있거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있고 그런 BMW 이번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 밸브 문제도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겠죠. 근데 컴퓨터를 까보라고 자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 밸브 컨트롤 통제하는 원리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고장이 난 경우는 교체를 하면 되지만 네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이 나는 경우면 그게 뭐 40, 60 이렇게 내보내야 될 거를 뭐 80, 20 내보내거나 뭐 이렇게 오작동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의견이 다른 거죠. 이게 오작동으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미세한 그 역치의 차에 얼마만큼 비율을 섞을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한두 번에 불이 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다가 결국은 불이 나는 경우가 생긴 건데 그러면 그 컴퓨터의 판단을 미치게 하는 근거를 한 결정들. 그게 소프트웨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까보라고. 네네. 근데 그건 판별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를 꺼내서 3년 동안 실험해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좀 명쾌하게 개선을 해본다거나 개선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뭔가 그러한 노력이라도 하기를 이제 바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여서 디자인의 특성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막혀서 불이 나는 거 정도로 지금 BMW는 얘기를 일단은 먼저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불의 3요소가 탈 것, 온도. 공기이잖아요. 근데 온도 통제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탈 것이 자동차 자체에 있던 탈 것뿐만 아니라 탄소 찌꺼기가 쌓이면 그게 탈 것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누적되면 그게 불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찌꺼기가 끓음처럼 네네. 불꽃이 막 이러면서 탑니다. 그것도 타는군요. 네, 그러면 그것이 여기저기 쌓여 있으면 탈 것의 양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주요하거나 큰 원인이긴 할 텐데, 그러면 그게 왜 쌓였느냐?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냐?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그 계산을 하는 그놈의 소프트웨어가 뭔가 오류가 있거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으니 까봐라 하는데, BMW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못 가고, 미루고 있고, 이런 형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밸브를 조절해서 그 배기가스에 들어간 양을 조절하는 기준이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는
압력이 1일 때 열리게 하고 1 이상이면 닫히게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압력이 2일 때 열리게 하고 1일 때 닫히게 해야 돼. 아니 그 이하일 때 닫히게 해야 돼. 이런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노하우이고 이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우리 그 병원에서도 보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이거 이상은 정상, 이거 이하는 비정상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네. 그러한 것과도 밀접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정도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 계속 의사가 얘기를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1등 이하, 기준치 이하인 경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네. 대충 걱정도 잘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자동차 엔진에서 배기가스 순환장치,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그 센서의 기준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오랫동안 실험을 거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아마도 물리적인 설계 변화, 그러니까 배기가스 순환장치 쿨러 크기와 용량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그거를 용량을 지금 설계한 거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냥 용량을 키워서 쿨러의 효율을 높여라. 왜냐면 BMW 발표의 얘기를 쫙 종합해서 결론을 딱 내려보면 어떤 부분만 제 눈에 확 들어왔냐면 온도 조절에 실패했다. 배기가스 순환장치에서 들어와서 나중에 흡기되는 섞일 때 그 공기에 온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린 건 맞죠. 그러면 그 온도 조절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 그거는 더 살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살펴보겠다고 한 거고. 네. 지금 가장 많이 눈에 띈 그런 부분만 일단 빨리 교체한 거죠. 그걸 약간 임시적인 교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이 난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걸 요약하자면 자동차는 불이 난다. 왜냐하면 불로 가는 차니까. 불을 통제하는 기술들이 자동차에는 매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온도를 줄이는 장치들, 특히 요즘 차에 대부분 달려있는 배기가스 순환장치에도 온도를 낮추는 장치가 달려있는데 그것이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온도 통제를 실패한다. 온도 통제가 한꺼번에 실패하면은 우리 영화에서처럼 팡 차가 터지고 이러는 거지만 온도 조절을 실패를 어떨 땐 했다, 어떨 땐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결국 탈 것이 피로가 누적되고 언젠간 불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료의 특성 때문에 디젤 차가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디젤 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비교해가지고 이참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는 어렵죠, 지금 여기. 우리 그 점화 플러그가 디젤 차에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부르릉 소리 나니까 달려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안 달려 있어요. 그래요? 네. 휘발유 차에는 달려 있잖아요. 우리 그 점화 플러그 교환하잖아요. 네네. 근데 디젤 차에는 달려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보통 그거에서 이제 불꽃이 시작되면서 빠바바바 이렇게 폭발이 있어서 부르릉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휘발유 연료의 특성 때문에 온도를 갑자기 불꽃으로 착 튀겨줘야지만 불이 나는 거고요. 근데 디젤 차의 원래 설계는 아주 온도를 이미 높여놓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압을 공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다 연료를 착 뿌려주면 불이 자연 발화가 확 되거든요. 뻥 플러그 없이. 네, 플러그 없이. 그래서 폭발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디젤 차 시끄럽잖아요. 네. 휘발유 차에 비해서 훨씬 폭발력이 세요. 연료 자체에서 폭발하는 폭발력이 세서 시끄러운 거군요. 네. 그래서 원래 디젤 차가 힘도 세고 당연히 연료를 조금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 면적에 비해서 연비도 좋고. 근데 이제 단점이 많은 거죠. 바로 그 공해 물질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 근데 그게 모든 디젤 차가 점점점 현대화되고 기술이 누적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환경 문제를 더 이상 간단하게 기술적인 문제로 디젤 차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더 높은 환경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환경이라 하면 이제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유해 물질 이런 걸 줄이는 걸 텐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이제 기술적으로야 굉장히 어떤 우주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동차에 매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차에 장착해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점, 실용적 기술적인 한계점이 맞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퀴즈 하나 또 내볼까요? 네.
휘발유 한 통 놓고 디젤 한 통을 놓고 성냥불을 양쪽 탁탁 던졌어요. 그러면 휘발유처럼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휘발유는 붙죠. 붙겠죠. 근데 디젤에 만약에 던졌다. 안 붙습니까? 네, 안 붙습니다. 직접 붙여본 적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보시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 디젤에 기름에 불을 던지잖아요. 네. 그럼 불이 꺼져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근데 폭발력이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고온과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컨디션이 있어야만 세게 폭발을 하는군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불이 잘 안 붙고. 네네. 그냥 일반 공기에서는 불이 잘 붙지 않아요. 우리 다시 얘기하자면 그 온도와 탈 것과 공기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압력이 조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붙어야 되죠. 공기 압력이 이제 높으면 그제서야 이제 네, 그러면 디젤 차 타시는 분들은 공이 꼭 BMW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뭐 배기가스 순환 장치, 그렇죠. 뭐 쿨러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그럼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안타까운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BMW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폭스바겐을 갖고 있었거든요. 해당되는 차입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문제됐던. 네. 그래서 갑자기 차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앞으로 평생 그 차 브랜드는 사지 않겠어. 3대째 계속 사지 않겠어. 후손 자손만 절대 그 차는 사지 마라고 이렇게 결심 딱 했는데 어느 날 뭐가 오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정비 쿠폰이 마음이 봄눈 녹듯 녹으면서 참 저의 이 얇은 마음. 근데 BMW 차량 소유자분들은 굉장히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화재 사건이 발생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렇죠. 굉장한 그 위험을 느끼면서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그런 문제를 겪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뭐 같은 디젤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BMW가 하고 있는 그 리콜이나 조치들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의 마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싼 차니까 비싼 차를 비싸게 돈 내고 샀는데 뭐 주차장에서도 안 받아주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힘드시긴 할 텐데.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BMW 소유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폭스바겐 사태 때 골프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차를 몰고 딱 내리면 이런 표정이 있었어요. 좀 사기당한 놈. 이런 비아냥거림이 표정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는 사태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디젤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 3년 동안 대부분 워런티 기간 해서 품질 보증돼서 정비를 자주 가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 끝나고 나면 고장나기 직전까지는 잘 안 가세요.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그렇죠. 엔진 오일만 살짝 교환하고 나오잖아요. 딱 그 필수적인 것만. 근데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친한 정비사 아저씨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더 자주 가야 된다. 새 차일 때보다. 새 차일 때보다 더 자주 가야 되고 아까 그 동맥경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비사들이 많은 시간을 걸려요. 그걸 다 뜯어서 다시 청소시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래된 차일수록 해야 된다. 자주 할수록 정비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건 꼭 필요하다. 그분은 정비사 오래 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 하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기 밥 벌어먹기 하기 위한 광고처럼 듣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자기는 자기의 친한 고객들한테는 강제로 오면 하라고 한대요. 기본적인 진단, 그러니까 엔진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거 아주 필수적인 거를 교체하는 거 이외에도 그러한 전반적인 상태, 특히 배기가스 순환 장치와 연결된 여러 가지 탄소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닦아내고.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하루 종일 걸린대요. 하루요? 네. 그걸 다 뜯어내고 이렇게 약물에다 넣어가지고. 왜냐면 탑은 찌꺼기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턴다고 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그 어떤 약품에 넣어가지고 한참 동안 불렸다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얼마만큼 열에 노출되어서 약화되어 있는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플라스틱 부품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경유차, 디젤차, 안전하게 탈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반 다른 BMW가 아닌
네네. 디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네. 배기가스 순환장치와 관련된 것들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좀 하거나 하는 걸 꼭 해야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엔진 경고등 들어오거든요. 이제 오래된 차니까. 네. 근데 이상하네 하고 시동을 다시 켜고 펑 달리면 또 꺼지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럼 꺼지게 있어요. 정상이네. 그러고 이제 가요. 그러다 또 며칠이면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달리면 또 꺼지기도 하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인 거예요, 확실히. 센서에 뭔가 누적되어서 센서의 시그널을 동작하기 어렵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지금 오작동을 하고 있다는 경고를 운전자에게 자꾸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는 차가 이상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그걸 자체로 비정상인 상태라는 걸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불이 들어오면 일단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정비소한테 가면 정비소 아저씨가 좀 과잉 정비를 할까봐 가급적이면 그냥 뭐 됐어요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과잉 정비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나의 생명을 더 보호하고 차의 수명을 좀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조금은 과잉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디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비단 BMW 차량뿐만 아니고 BMW도 차량에 불이 이렇게 날 정도면 다른 차량들 특히나 이제 디젤 차량인데 조금 연식이 된 차량들이면 위험에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상태니까 배기가스 순환장치 관련된 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청소를 조금 하시는 게 정기적으로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폭스바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 점검 같은 그런 걸 합니다. 또 폐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타고 다니는데. 저도 디젤 차량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요즘에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뭐 괜찮겠지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한 번씩 꼭 점검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BMW 화재와 관련해서 디젤 차량의 뭐 특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통역을 해주셨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기를 바라고 이후에 BMW에서 뭐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 내용들 이해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저도 간절히 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뭐 IT 관련 뉴스라든지 아니면 테크 관련 뉴스라든지 일주일 동안 혹은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통역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뉴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계속 꾸려갈 거니까요. 혹시 뉴스를 보시다가 이거 조금 관심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실생활에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뉴스들을 좀 찍어서 여기저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테크 이슈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